Manual. 이제 길이와 시간의 기준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세 번째 기본량인 질량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량은 운동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에 대한 저항이란 무슨 뜻일까요? 같은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얼마나 쉽게 움직이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으면 질량이 작은 물체가 더 큰 속도를 갖게 됩니다. 즉, 질량이 더 큰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는 질량이 작은 물체의 변화보다 더 작습니다. 따라서 운동에 대한 저항성은 질량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질량은 물체를 이루는 물질의 고유한 양을 뜻하고, 이러한 질량 때문에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질량은 운동에 대한 저항성이다, 혹은 물질이 가진 고유한 양이다 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이제 버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질량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고유한 양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물질입니다. 즉, 수소 원자의 본질은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우주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수소가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한 지구와 달을 넘어 목성이나 우주의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그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가 광자, 즉 빛 알갱이 하나를 흡수해서 들뛴 상태가 된다면 빛을 품은 수소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빛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빛을 흡수한 원자의 질량은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소 원자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만큼 원자 전체의 질량은 증가합니다. 이때 증가하는 질량은 인간이 측정하기에는 너무 작을 뿐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빛 에너지를 흡수한 원자의 질량 증가는 너무 작아서 단일 원자 수준에서는 2019년 이전까지 이론적인 계산으로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 원자의 K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가 빛 에너지를 흡수할 때의 질량 변화는 약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킬로그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19년 독일의 막스 플랑크 핵물리학 연구소에서는 원자 번호 75번 레니움 원자를 이용해 역사적인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레니움 원자로부터 29개의 전자를 떼어내 이온 상태로 만든 후 입자 가속기의 원리를 이용한 특수 장치에서 입자의 회전 운동을 관찰합니다.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입자의 질량이 클수록 회전 운동은 느립니다. 놀랍게도 에너지를 흡수한 레니움 이온의 회전 속도가 더 느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수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레니움 이온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질량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명백한 실험적 증거인 것입니다. 즉, 유일하게 다른 차이점은 낮은 에너지인 바닥 상태의 전자 하나가 에너지를 흡수해 더 높은 에너지의 전자 껍질로 전이됐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질량이 소수점 아래 9번째 자리부터 다른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수소 원자와 레니움 원자가 광자 하나를 흡수해서 증가한 질량의 비는 약 1대 20이었습니다. 이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수소 원자와 레니움 원자가 흡수한 빛의 에너지비가 1대 20이었고, 따라서 두 원자의 질량 증가 역시 1대 2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식은 정지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인슈타인 공식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곧 질량 자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소 원자가 빛을 흡수하기 전후의 질량을 각각 M1, M2라 하면 흡수 전후의 질량 차이가 바로 아인슈타인 공식의 델타 M을 의미합니다. 즉, 아인슈타인 공식에 의하면 에너지는 질량 그 자체이고 수소 원자는 질량인 에너지를 흡수했으므로 원자의 질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빛이 에너지라면 에너지가 곧 질량이므로 빛도 질량을 가진 입자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공식은 정지해 있는 물체에서 에너지는 곧 질량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지 않고 정지한 물체에 구속된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광자의 에너지는 원자에 구속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 수소 원자와 충돌해 에너지가 흡수되면서 빛은 사라지고 에너지는 원자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질량과 동일하고 원자의 질량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빛의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지 질량에 흡수한 빛 에너지를 합한 값에 해당하는 총 질량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흡수한 빛 에너지에 해당하는 질량이 바로 아인슈타인 공식에서의 델타 M입니다. 수소 원자라는 공간에 갇힌 에너지가 비로소 질량으로 측정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가 증가해도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인슈타인 공식의 의미를 정리하면 정지 상태의 물체 입장에서는
에너지와 질량이 같은 의미를 갖는 물리량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질량이 꼭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구체적인 입자일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간에 갇힌 에너지 자체도 질량입니다. 이제 질량은 어떤 정지된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원자핵의 결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같은 별에서는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 4개가 서로 결합해 하나의 무거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반응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핵인 양성자 4개가 핵융합을 통해 좀 더 무거운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때 반응 전후의 질량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생성된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이 반응 전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질량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렇게 원자핵들이 결합하면서 줄어든 질량을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감소한 질량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막대한 양의 에너지로 바뀌어 방출되고 이것이 바로 별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양성자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의 기본 상호작용은 중력과 전자기력, 그리고 강력과 양력입니다. 양성자를 결합시키는 힘은 바로 강력입니다. 그리고 결합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작용해야 하고,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양성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음의 값을 갖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이할 때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음의 포텐셜 에너지는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의 세기와 포텐셜 에너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핵에 가까울수록 포텐셜은 낮아집니다. 즉, 핵과의 인력이 강할수록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원리 하나가 나옵니다. 즉, 인력이 셀수록 포텐셜은 낮아지고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전자의 포텐셜이 0인 상태로부터 K와 L 껍질로 각각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B는 정확히 4대 1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핵과 전자 간 인력의 크기입니다. 핵과 가까울수록 인력은 강해지고 따라서 포텐셜이 더 낮아져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도 증가합니다. 즉, K 껍질로 전이된 전자는 핵과 더 가깝고 L 껍질보다 낮은 포텐셜이므로 L 껍질로 전이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원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질량은 감소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감소하는 질량 역시 K 전이가 L 전이보다 정확히 4배 더 큽니다. 전자 전이와 양성자 간의 결합과 관련된 힘은 각각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상호작용의 세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면 두 상호작용 중 더 강한 상호작용이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더 큰 에너지가 방출될수록 그만큼 질량 감소 역시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기력과 핵력의 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힘 모두 앞에서 설명한 우주의 4가지 기본 상호작용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전자기력은 화학적 질서와 관련된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원자 내부의 전자전이나 화학 결합과 관련된 상호작용입니다. 반면 핵력은 핵을 안정하게 유지시키는 상호작용입니다. 이때 양성자나 중성자는 핵을 구성하는 입자이고 따라서 핵자라고 부릅니다. 방금 우리는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의 크기 차이에 대해 질문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력과 관련된 에너지의 크기는 전자기력의 수백만 배 정도입니다. 비교하면 전자기력이 2리터 생수의 온도를 1도 올릴 수 있는 에너지라면 핵력은 국제규격 수영장 전체 물의 온도를 1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 양입니다. 감이 좀 잡히시나요? 국제규격 수영장은 보통 가로 25, 세로 50, 깊이 약 2m 정도입니다. 여기에 담긴 물의 양은 자그마치 250만 리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전자기력과 핵력에서의 질량 변화도 짐작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수백만 배라면 질량 변화의 크기 역시 수백만 배 차이 나게 됩니다. 수소 원자에서 K 껍질과 L 껍질 사이에 전이가 일어날 때 관련되는 질량 변화는 약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양성자 4개가 결합할 때 관련되는 질량의 크기 변화는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 킬로그램이고 따라서 약 270만 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성자들이 인력에 의해 결합을 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고 따라서 질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양성자들이 결합하면서 양성자의 일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 내부 에너지의 감소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입니다. 이때 원자핵 내부의 에너지는 감소하므로 아인슈타인 공식에서 계산되는 양만큼 헬륨 원자핵 전체의 질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성자 두 개가 충돌하면 하나는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좀 더 무겁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무겁다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중성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성자로 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보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중성자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약 10배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양성자들이 인력에 의해 결합을 하게 되면 강한 인력에 의해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일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며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때 에너지로 변환되는 질량이 바로 질량 결손입니다. 이는 양성자 4개가 반응하기 전 전체 질량의 약 0.7%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질량 결손이라는 말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핵반응 전후에 양성자나 중성자 자체의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에서의 질량 변화, 즉 질량 결손은 결국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만큼 인력에 의한 포텐셜 감소는 매우 크고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도 막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양성자들은 같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고 따라서 가까이 다가올수록 서로 반발하는 힘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여기서 강력과 전자기력이 작용하는 범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의 작용거리는 핵의 크기 정도로 매우 짧고 전자기력은 이론적으로 무한대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기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힘의 방향에 대해 과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고 약속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힘이라도 작용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청력을 의미하고 플러스 부호를 갖습니다. 반대로 핵과 전자는 서로 가까워지게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방향을 음의 부호로 나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양성자와 양성자는 둘 다 양의 전하이므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청력이 작용하고 가까워질수록 양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두 양성자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는 전자기력에 의한 청력이 우세하지만 극히 짧은 거리에서는 강한 핵력의 인력이 압도합니다. 결국 양성자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반대 방향의 힘, 즉 반발력인 전자기력과 인력인 강력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강력은 전자기력과 비교해서 매우 짧은 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양성자들은 강한 반발력인 전자기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속력으로 양성자들끼리 충돌시켜 서로 가까워지게 하고 강력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성자의 운동 속도를 증가시켜 핵융합이 가능하게 하려면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양성자의 핵융합이 가능한 온도는 약 1억 도 이상입니다. 이렇게 1억 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이처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질의 상호작용과 포텐셜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과 변화는 바로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전이와 스펙트럼, 양성자의 결합,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우주의 탄생까지 통합과학의 대부분의 개념은 포텐셜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공태양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방금 이야기한 수소 원자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인공태양에서 일어나는 경우 감소한 질량과 방출된 에너지의 양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먼 미래에 달을 개척해 인간이 거주하게 되고 인공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달에서는 달라질까요? 질량 결손으로 전환되는 에너지의 양은 태양이든 지구나 달에 설치한 인공태양이든 항상 같습니다. 따라서 질량은 우주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는 물리량입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길이나 시간이 처음에 자연을 기준으로 정의되었던 것처럼 질량 역시 처음에는 자연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질량의 기준 역시 처음에는 자연에서 찾았고 당시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물이 질량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정한 양의 물을 기준으로 질량을 정했고 물의 밀도가 가장 큰 온도인 4도씨에서 물 1리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 리터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터는 일상생활은 물론 과학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단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길이의 기본 단위인 미터가 정의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길이의 길이를 곱하면 면적이 되고 여기에 다시 높이를 곱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부피는 일상생활이나 상거래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지금 제 키가 1.8m이고 제 옆에는 1세제곱미터의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정도의 부피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큰 크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피 단위로
각 변의 길이가 각각 10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기준으로 리터를 정의했습니다. 즉 1리터는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10cm인 정육면체의 부피이므로 1000세제곱센티미터, 즉 10의 3승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1ml의 부피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를 나타내는 접두어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므로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따라서 1리터는 1000세제곱센티미터이고 이는 1000ml와 같습니다. 단위는 과학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도가 4도씨일 때 물 1ml의 질량은 1g입니다. 1리터는 1000ml이고 따라서 물 1리터의 질량은 1kg입니다. 이렇게 물로 정의된 질량 기준을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사용하기 위해 인류는 하나의 표준 물체를 만들었고 그게 바로 최초의 질량 원기입니다. 이 최초의 질량 원기는 백금과 이리디움으로 만든 금속 합금으로 그 자체가 물 1리터의 질량과 같은 1kg이 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길이의 기준을 설명하면서 백금과 이리디움으로 만든 금속 원기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합금은 질량의 기준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백금과 이리디움 합금은 온도 변화와 화학 반응에 매우 안정한 재료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길이의 기준 원기와 같은 재료가 선택됐습니다. 국제 킬로그램 원기가 제작된 이후 같은 백금과 이리디움 합금으로 여러 개의 복제 원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복제 원기들은 각 나라에 전달되어 해당 나라에서 질량을 측정하는 공식적인 기준으로 사용됐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국제 표준 킬로그램 원기와 각 나라에 보관된 복제 원기들을 일정한 주기로 서로 비교해 측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비교 측정을 통해 원기들 사이의 질량이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보관된 국제 표준 킬로그램 원기를 포함해 어느 원기에서 질량 변화가 발생했는지조차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길이의 기준이 그랬던 것처럼 질량을 하나의 물체로 정의하는 방식도 더 이상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의 기준을 빛의 속도로 정의한 것처럼 질량의 기준 역시 자연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를 기준으로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그 상수가 바로 플랑크 상수입니다. 플랑크 상수는 자연에서 변하지 않는 값으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시간의 기준을 설명할 때 우리는 빛의 에너지가 전자기장의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플랑크 상수는 바로 그 비례 상수입니다. 또한 수소 원자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질량이 줄어들고 그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사실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개의 개념은 하나는 에너지와 진동수의 관계를, 다른 하나는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에너지와 진동수의 관계도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도 모두 같은 에너지를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의 등식으로 연결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는 진동수와도 연결되고 질량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기준으로 질량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에너지와 진동수와의 관계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빛이 가진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며 그 비례 상수가 바로 플랑크 상수입니다. 두 번째 관련된 식은 앞에서 설명한 아인슈타인식, 즉 에너지를 질량과 연결하는 식입니다. 이 두 식은 같은 에너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식에서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화면 왼쪽에 나타낸 식처럼 질량을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식을 연결해 질량을 진동수와 플랑크 상수로 나타내는 것까지는 천재적인 생각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식에 질량이 1kg인 물체를 대입해 진동수를 구해보면 무려 10의 50승헤르츠에 달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의 50승헤르츠의 빛은 지구상은 물론 우주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1975년 영국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퀴블은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과 이것에 대응하는 전자기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저울이 바로 키블 저울입니다. 지금 화면의 왼쪽에 나타난 식처럼 질량은 플랑크 상수와 키블 저울의 측정값의 곱입니다. 에너지를 기준으로 정의된 이 질량의 기준은 2018년에 채택되어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량의 기준을 실제 측정으로 실현한 게 바로 키블 저울이고 영국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키블이 제안한 방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장소에 보관된 원기가 질량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자연상수로 정의되고 따라서 이 기준은 어느 국가도 독점하지 않습니다. 현재 키블 저울은 국제 도량연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개발에 성공해 정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현대 과학의 기본량 기준은 특정한 물체가 아니라 자연상수와 국제적 재현성 위에 세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적 재현성이란 특정 장소나 물체에 의존하지 않고 같은 정의와 방법만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든 동일한 기준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질량의 기준은 물의 질량을 기반으로 만든 질량 원기가 아니라 자연에서 영원한 상수인 플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질량은 물질이 가진 고유한 값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맞습니다. 물질이 가진 질량은 에너지의 총량이고 물질의 고유한 값입니다. 길이는 빛의 속도로, 시간은 세슈 원자시계로, 그리고 이제 질량은 플랑크 상수라는 변하지 않는 자연 상수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질량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과학의 기본량인 전류와 온도, 그리고 물질량과 광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와 시간, 그리고 질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학의 기본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Running through the light shells, K to M. Physics is the code, chemistry is the STEM. Quantum jump, watch the math start to bend. Logic in the static, no beginning, no end. Big bang on the chalkboard, molecules ignite. 3D wisdom shining through the neon night. Velocity is climbing, mass is feeling heavy. Genius in the silence, science in the ready. Genius in the silence, science in the ready. Standing in the center while the grid begins to glow. Master of the chaos, moving fast, moving slow. Blueprint for the future in a 1690 frame. Blueprint for the future in a 16:9 frame. Physics in the blood, January is the name.